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농담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시영의 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7시 정각에 시작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제 뭐 3주면 끝납니다, 총선. 제가 오늘 낮에 서울이래요. 경기도 안산시 단원을 김남국 캠프로 가서 예. 낮에 생방송했는데 네. 근데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정구 선수 아시죠? 네, 권투 선수. 장정구 선수를 예전에 제가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네, 예. 이 양반이 한 몇 달 동안 하루의 시합을 위해서 예. 계속 조깅하고 연습하고 조깅하고 연습하고 밥도도 굶고 막 그러면서 그야말로 온 생을 건 그런 이 준비 끝에 이제 링 위에 오르는데 네. 링 위에 오를 때는 네. 이제 한 15라운드 최장 15라운드까지 가면은 해방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기겠다 뭐 이런 마음 하나 없고 이제 15라운드만 지나면은 끝이다. 원래 예. 장정훈 선수는 후반전에도 힘이 남아 돌아왔어요. 네. 기억이 나요. 머리 예. 곱슬곱슬하고. 예, 키 작고. 근데 오늘 저희 김남국 인터뷰 하시면서 돈을 상당히 땡겨서 드렸다면서요. 이거 뭐 제 입으로 그런 얘기 못 하겠습니다. 예. 후원금이 아니 뭐 제가 땡긴 것도 아니고 애청자분들이 그러니까 후원금이 폭주했다. 김남국 불쌍하다고 또 이렇게 많이 또 밀어주신 것 같아요. 좋은 일 하셨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뭐 3주 남았다는 말씀 속에는 장정구 선수의 그 마음이 읽혀집니다. 이거 저도 이제 6번 방송하면 끝나는구나. 총선까지. 그러네요. 이제 6분밖에 안 남았어요. 마음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저 아침마다 예. 김호준 총수 하도 불러 제껴서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몸이 막 체력이 바닥이 나는데 아이고 세상에. 한 3주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선 광고부터 좀 빨리 네. 하고 오늘 할 얘기가 많습니다. 자, 비타샵 그린 스무디부터 소개합니다. 다이어트는 맛있고 배불러야 한다는 역발상 때문에 그린 스무디가 대박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린 스무디로 아침을 때웠는데 네. 아주 기분 좋게 또 아침이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미디어 오늘에 다니던 분인데 네. 그린 스무디로 불과 2달 만에 15kg을 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물론 이 양반이 뭐 그냥 이것만 먹고 살 뺀 건 아니고 나름대로 식이 조절도 뭐 많은 어떤 그런 움직임은 없었지만 또 운동을 병행했다는 사실. 그래서 15kg 최대 15kg도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린 스무디의 효과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자 이건 고통스러운 다이어트가 아니라 맛있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맛있는 다이어트, 오래가는 다이어트, 배부른 다이어트 비타샵 그린 스무디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피알입니다. 오픈 홍보 기념일 단체 선물이 필요하시다면 네피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경기일수록 판촉을 위한 홍보를 위한 판촉물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를 PR하고 싶다면 내 PR을 만나라는 의미에서 내 PR인데요. 판촉물의 모든 것이 내 PR에 있습니다. 내 PR에 없으면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건, 물티슈 등 생필품부터 라이터, 티셔츠, USB까지 검색창에 내 PR로 검색하시거나 전화 상담 032-519-48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십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자, 광고 끝났고요. 오늘 광고 초 스피드로. 왜냐면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기 많습니다. 때문에. 예. 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수직 상승. 아니 그 MBC 조사는 55%예요. 그러니까 수직 상승. 이게 왜 그럴까요? 일단은 네. 그 지금 국면에 제일 중요한 게 방역과 경제 회상 아닙니까? 사실은 두 가지잖아요. 네. 근데 방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잘한다. 이게 이제 뭐 국민들 평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다. 국민들의 평가가 아니라 세계 세계. 여러 나라 언론과 네. 지도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거죠. 그 우리나라 선진국이구나. 네. 미국, 유럽보다 훨씬 낫다. 믿을 건 문재인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네네.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뭐 방송사 조사들 일제히 다 상승을 했고요. 네. 50% 중반대까지 나오는 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죠. 네, 그 문화일보도 네, 50%가 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네.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기 시작한 모습들이 좀 부각됐죠. 그렇죠. 통화스와프 문제라든가 예. 50조의 금융 기업 구호자금을 투입했는데 오늘 또 이제 50조를 네. 추가로 해서 100조까지 네. 늘렸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라도 좀 해라. 경제 이 지금 어려운 국면에서 과감하게 좀 해라 이런 주문이 많았는데 네네네. 관료들이 굉장히 그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부분들을 질타하시면서 대통령이 전면에서 진두지휘 하니까 네. 역시 믿을 건 문재인밖에 없다 이런 인식이 좀 확산되면서 또 사실 전시 상황 특히 6.25 때 1952년에 이승만 첫 직선제 개헌에 의한 대통령 네. 선출됐잖아요. 그때도 지지율이 70%대였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전시 상황에서는 결집 효과가 있죠. 결집 효과, 근데 국가 지도자를 밀어줘야 한다. 근데 그 결집 효과 나타나기 전에 결집이 되려면 신뢰가 형성이 돼요. 그렇죠. 믿을 수 있어야 돼.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신뢰가. 필요하죠. 이게 우리가 지금 방역 문제 굉장히 투명하게 했고 일처리 자체를 조금 더 숨김없이. 예. 예. 이 그런 어떤 신뢰가 형성이 되니까 네. 잘한다. 그다음에 이어지고 평가가 그러면서 이제 결집이 나오는 거죠.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정말 어느 언론이 문 대통령의 이런 이 방역 노력에 그 뭐 무슨 제대로 된 점수를 줬습니까? 다 비난하기 그냥 그렇습니다. 일색이었어요. 그런 언론 환경에서도 뚫고 나가잖아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코로나 문제는 네. 다양한 어떤 뉴스들, 다양한 내용들을 다 접해 보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관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가짜 뉴스가 그렇게 힘을 많이 못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뭐 선거를 앞두고 더 그냥 문재인 대통령, 뭐 더불어민주당 물어뜯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빨이 없어진 그런 호랑이가 돼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오늘 김대중 칼럼, 네. 조선일보 칼럼도 보면 굉장히 이제 긴장하는 게 보여요. 그 사람 아직 살아 있습니까? 있더라고요. 네. 저도 모처럼 포털에 떠 있길래 네. 읽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정신 못 황교안의 이제 책임을 막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번 총선 진짜 죽쓰게 생겼다 이런 그래요? 위기감을 계속 야, 하면서 이제 황교안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들을 막 저는 쏟아내기 뭐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씨는 뭐 관심 없고요. 네. 나름대로 또 보수의 그 보수의 인정합니다. 김종인. 네. 김정인. 될 정당과 안 될 정당. 그 양반의 그 촉은 행보만 있지, 보면은 촉은 있지, 촉은. 촉이 있어요. 촉이 있어. 그 양반이 미래통합당 안 가기로 했다. 네. 그거는 미래통합당이 희망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 그렇게 읽습니다. 네. 예. 너무 띄워주지 마세요. 이제 그래요? 그분들 이제 은퇴하셔야지. 예. 다음에 또 나오려고 해. 근데 그러면. 촉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는 또 앞으로 남은 또 대선 때 또 나올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 형이 뭐 무슨 대통령이 되거나 뭐 요직에 발탁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적어도 그 형님은 누워서 뻗을짜기는 않은 분이에요. 예.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변수가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이 상당히 이제 어쨌든 앞서 있는 그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네. 앞으로 이제 변수들이 있겠죠. 아유, 그럼요. 이제 20일 정도도 그렇습니다. 구말리 같은 세월이에요. 예.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경제 방역 부분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럼 결국 경제 변수인데 네. 경제 변수의 가장 큰 것은 역시 재난 기본소득을 과연 정부가 대통령이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것도 있죠. 주가 주가가 민감합니다. 30, 40대들이 코스피 개미들이 많이 덤벼들었는데 네. 지금 굉장히 힘들고 최근에 또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최근에 또 개미들이 다시 막 사기 시작했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오늘은 조금 반등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이냐 아니냐 이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정부 여당이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당에서 네. 이번에 선거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네. 뭐냐면 힘내라 대한민국 바꿔야 산다. 바꿔야 산다. 그럼 이제 민주당은 그럼 어떻게 받아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께서 뭐 의미 있는 슬로건들을 좀 제시해주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예. 문재인과 함께 힘내자 대한민국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슬로건이 좋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그 슬로건은 굉장히 희망적이고 예. 뭔가 미래지향적이고 그래야지 뭐 일본 뭐그 안티적 메시지가 있거나 그러면 안 좋잖아요. 문재인과 함께 힘내자 대한민국 좋은데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러셨구나. 바꿔야 산다. 바꿔야 산다. 야, 아니 근데 바꾸면은 자기들로 바꿔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권영진유로 바꿔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제 비례정당 관련해서 일단 일단락이 좀 됐습니다. 비례 공천이 각 정당이 이제 다 나왔죠 이제. 다 나왔습니다. 열린민주당이 발표가 됐고 예. 더불어시민당이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정의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다 이제 일제히 발표가 됐기 때문에 네네네. 뭐 민생당 정도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지만 예. 의미가 크게 있지는 않으니까 주요 정당들은 다 나온 것 같고요. 네네. 열린민주당의 이제 순위가 발표됐어요. 네네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최강욱 전 비서관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네.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늘 있었는데 기대를 했습니다. 네. 몇 번을 받을지. 근데 역시 2번 남성 중에는 아니 전체 1등 그러니까 아니었을까요? 전체 1등 했으니까 남성 2번이니까 여성 네. 1번. 김진애 박사가 들으면 또 서운할 수도 있죠. 공개가 됐나요, 표가? 표가 공개되지는 않았죠. 순번만 이렇게 쭉 됐죠. 아니 근데 김진애 박사가 1등이겠다 생각해보니까 표가 두 개였어요. 남자 하나 여자 그렇지, 하나. 여자. 그러면 여자- 김진애 박사가 압도적이었겠네. 그렇지. 여자 분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아주 높기 네. 때문에 김진애 정정하겠습니다. 남자 1등이 최강욱, 여자 1등이 예. 김진애 이렇게 그래서 정정하겠습니다. 뭐 쟁쟁한 후보들이 많았는데 예. 누가 1등 할까? 특히 이제 여성은 대충 대략 짐작은 갔습니다만 네. 남성 1등이 누굴까가 제 관심이었는데 역시 최강욱 전 비서관이 네. 1등을 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어제 최강욱 전 비서관이 열린민주당 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거 뭐 총선에 열린민주당에 있어서는 간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예. 저는 그 열린민주당, 더불어시민당 뭐 의견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걸 다 떠나서 네. 최강욱 전 비서관 같은 사람은 좀 적극적으로 키워줄 필요가 있다. 예.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아, 정말 최강욱 변호사는 대단한 파이터입니다. 예. 그 뭐 이 양반 국회 갈 수 있다면 국회에서 활약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열린민주당도 이제 잘 가려면 네. 발언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메시지 관리가 있어야 메시지 된다. 관리가 돼야 그러니까 이제 속 시원한 얘기를 막 하는 거 듣기에 따라서 너무너무 좋죠. 네. 지지자들이 볼 때는. 그러나 지지층이 좋아할 결집하는. 만한, 결집하는. 그렇지만 전체 선거 구도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고려하면서 나가야 한다. 지금이야 이제 한두 번 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그 뒤에 이제 아무튼 대변인이나 비례 상위 순번에 있는 분들의 발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정교하게 고민 속에 뭐 나갈 필요는 있다. 열린민주당이 뭐 무슨 보수표를 가져온다든지 아니 그게 그럴 아니라 가능성은 좀 없기 이제 때문에 예를 들면 예. 그 지역구에 있어서 민주당은 첨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은 속 시원한 얘기 팍팍 할 수가 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고민 속에서 나올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하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선을 그었잖아요. 네. 그걸로도 뭐 그러나 유권자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같은 편으로 봅니까? 한 지붕 두 가족으로 보지 그거를 따로따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 그 이미 착각이. 선을 그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래요? 그 민심은 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좀 민주당이 못하는 역할을 과감하게 해주는 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이른바 이제 중도층이나 저관여층들이 볼 때 선을 넘지 않은 선에서 잘 메시지 관리를 할 필요는 있어 네. 보입니다. 또 그만큼 또 더불어민주당이 그 중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포용적이고 뭐랄까요? 이 포용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낸다면은 또 지나치게 선명성을 내세우기보다는 진정성을 앞세우는 이런 방식으로 선거 전략을 짠다면은 저는 그게 더 좋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그 컨텐츠가 있는 분들이고 살아온 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그런 것들을 꼭 거친 표현을 안 쓰더라도 다 이게 드러낼 수 있거든요. 여기 나온 분들만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시민당도 이제 후보들이 몇 명이 다 확정이 됐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분들 많아요. 예. 우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네. 짧은 시기에 과연 그 소수 정당의 후보들 중에서 누구가 되느냐 문제도 있었고 네, 네. 시민사회 몫으로 돌렸던 6분 정도, 7분 정도가 누가 될 거냐 이게 되게 관심사였는데 네. 아무튼 2, 3일 사이에 굉장히 속도를 냈고 특히 그 정필모 KBS 부사장 그분은 정말 KBS 어떠세요? 방송 민주화의 예. 어떤 상징과도 같은 분이고 그래요? 또 존경받는 기자예요. 그래서 그럼 다행이네요. 언론 개혁의 아이콘이라고 하기에 뭐 전혀 뭐 조금도 어색함,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어쨌든 지금 뭐 코로나 전사인 네. 명지병원의 가정의학과 의사인 신현영 의사 이분이 이제 1번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의 문제, 현재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지금 코로나 문제니까 이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 것 같고요. 용해인, 어제 나오셨어요. 기본소득당 예. 대표하고 그다음에 시대전환의 조 교수 두 분이 소수장에서는 두 분이 되고 네. 나머지는 이제 시민사회 몫으로 해서 권인수 예전에 부천 성고문 네. 했던 분이라든가 정의기억연대 그분 윤미향 대표. 상당히 제가 볼 때 그다음에 이제 환경운동에 앞장섰던 양이원영 뭐 이런 분들 굵직굵직한 분들이 진짜 각 분야의 시민사회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골고루 포진된 건 분명히 맞습니다. 특히 그 양이원영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탈원전 메시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죠. 아주 뭐랄까요 고무적인 예. 그러니까 발탁이다. 기존의 민주당의 비례대표 지금 최영 그 교수부터 시작해서 뭐 김홍걸 뭐 이수진 쭉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라인업도 괜찮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가 분야별로 그 지금 분들보다도 오히려 지금 시민사회 몫에 그 배정됐던 분들이 아마 귀에는 많이 들릴 겁니다. 네. 각 분야에서 상당히 목소리를 냈던 분들이 그렇죠. 많이 예. 포진됐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것 같다. 아유. 비례에 있어서. 표가 2개 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저는 더불어 시민당하고 예. 열린민주당하고 아마 어디를 찍어야 할지 우리 지지자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예. 그거 갖고 너무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박시영 대표님은 두 당 모두 3% 넘는다고? 아니 뭐 더불어시민당이 당연히 넘겠지만은 아유, 저는 어떻게 보냐면 예. 지금 당장 표 까면요. 이따 소개를 하겠지만 열린민주당이 1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예. 어제 그제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예. 열린민주당이 일단 돌풍에 예. 진원지가 됐다 비례에 네. 그건 분명하다. 예. 그래서 지금 조사하면 ARS로 조사하면 한 10% 정도 가깝게 나오고요. 근데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하면 4, 5% 정도로 조금 낮게 나옵니다. 상담원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근데 ARS 방식이 이번 총선에 더 더 적중률이 높을 예, 것이다라고 높을 말씀하셨어요. 가능성이 있어서 예. 저는 열린민주당이 10% 가까이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상당히 캠페인을 강화할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네. 열린민주당이 버틸 수 있느냐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열린민주당이 더 선전할 수도 있고 네. 또 한 뭐 7%나 8% 정도로 조금 빠질 수도 있고 그건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핫한 정당이 됐다. 그리고 더불어시민당도 면면이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 30% 정도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동력으로 확보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결과적으로 두 당으로 인해서 미래한국당의 그 점유율이 좀 떨어진다고 그렇습니다. 보는 것이 예를 맞지 들면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 지금 열린민주당이 떠서 예.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저는 20%에서 25%는 가져갈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약간의 이제 그 무당파적인 속성을 가졌던 층에서도 일부 좀 흡수할 수도 있고요. 정의당이 약간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과거 한 20% 정도 정의당을 갔는데 네. 최근 조사해 보면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민주당 지지층 중에.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약간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국민의당 표나 이런 데도 일부는 열린민주당이 그 잠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네. 그래서 윈윈할 수 있는 이게 제로섬 게임 도식적으로 보면 제로섬 게임 분명히 많습니다. 네, 민주당이 먹을 수 있는 표의 크기는 한계는 있는데 네. 그런 무당파라든가 새로운 층을 열린민주당이 공략을 할 수 있다면 윈윈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윈윈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선의의 경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지지자들끼리 좀 안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비례는 본인들이 지지하는데 지지하시고 네. 지역구에 좀 더 격전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3%, 5%로 순위가 바뀌는 이 격전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비례는 조금 차분하게 보시고 이제 그 지역구에 조금 더 관심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만약에 미래한국당,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하는 비례정당이 보다 많은 의석을 가져야 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다른 당 지지하는 분들이 곱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미래한국당의 의석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더불어시민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서로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예. 점점 그 지지율을 키우면은 전체 파이를 키우면은 미래한국당 그만큼 또 줄어드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논란이 조금 있었죠. 예를 네. 들면 40% 정도로 미래한국당이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큰 정당이 나와야 네. 거기 교섭단체를 이제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큰 그 30%를 넘는 정당이 필요하다. 네. 이런 논리는 뭐 그 수식적으로 보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더불어시민당이 10번 이하 11번부터 민주당 출신의 비례대표가 포진되기 때문에 네. 그들을 살리려면 아, 그렇죠. 이제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이 이제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10번 이내에 아까 이제 소수정당 출신이 두 분이고 나머지는 시민사회 추천 몫인데 이분들 중에서 총선이 끝나면 민주당으로 갈 분들도 저는 적지 않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시민정당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소수정당 출신의 두 분이 빠져나가면 나머지가 동의하는 분들이 민주당 쪽으로 다 넘어와서 네. 출당 조치를 해서 합류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당대당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소수당 출신들이 나간다면. 네, 그래서 그 상당 부분은 민주당과 함께할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무소속으로 아니면 시민당 끝까지 남아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 좀 분명한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굳이 합당하지 않더라도 그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은 그래도 한 160석은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싶습니다.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만약에 연대해서 교섭단체 구성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후에 그럼 3당이 되네요? 3당이 되죠. 그러면은 3당이 와, 됐어. 그러니까 재밌네. 이게 예. 그 그러면은 원내 3당은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그리고 그 더불어시민당과 플러스 열린민주당. 민주당. 예.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는 야, 그러면은 이 완전히 미래통합당을 포위하는 예. 그런 그러니까 모양새가 되는 이게 거고. 지금은 예. 다양한 전략 전술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앞질러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 대신에 조금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다른 걸 가지고 너무 거칠게 표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옳다라는 네. 식을 좀 버리고 예. 다른 사람의 의견들도 존중하면서 이게 지금 앞서서 우리 박지원 대표님이 문재인과 함께 힘내자 대한민국 이 슬로건대로 괜찮습니까 이것을? 아니 이게 예.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열심히 하고 이로써 그 여권의 지지층을 최대한 확장하면은 저는 그 모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요 정도로 하고요. 네, 그 네. 최근에 이제 평가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당에 대한 뭐랄까요?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에 대한 공천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한성규가 꼬리를 내렸죠. 꼬리를 내리면서 청년들이 좀 빠지고 중고 신인들이 전진 배치됐다. 그리고 친환계 인사가 8명이 포진됐다. 그래서 결국은 황이 예. 대선 가도에 자기 필요한 사람을 좀 배치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비례 1번에 윤봉길 의사 손녀죠. 윤주경 윤주경 선생님을 전 이제 독립기념관장. 관장이죠. 어쨌든 친일 프레임을 상당히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희석시키기 그 양반 위해서. 하나 들어갔다고 무슨 친일 프레임이 사라집니까? 근데 되게 1번의 효과는 좀 있어요. 그래서 비례 1번이 늘 중요해요. 정의당도 이제 비례 1번 후보가 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효정 씨가. 네네. 이제 그런 어떤 1번이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사한 걸 좀 발표드리면 네. 시민일보라는 데가 조사를 했는데 네, 믿을만 합니까? 거기 뭐 조원 CNI 통해서 조사는 한국당이 35%, 더 시민 이제 비례 정당을 얘기합니다. 28%, 열린민주당이 10% 나왔어요. 여기도 ARS 방식이거든. 정의당이 5%, 국민의당 5% 나왔고요. 조원 CNI는 좀 보수의 가중치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 예. 문화일보는 노코멘트는 예. 부정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박 대표님의 그동안의 말씀 문화일보는 보면은. 한국당이 이제 의석수를 계산해 봤더니 미래한국당 20석, 더불어시민당 17석, 열린우리당이 7석, 열린민주당. 이렇게, 예, 열린민주당이.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봤더니 더불어시민당으로 한 40%가 하고요, 열린우리당으로 16%가 하고 정의당으로 12% 갑니다. 이걸 백분율로 하면
열린우리당은 한 20% 정도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의당이 한 15% 정도가 그러네요. 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상당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많이 이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 이게 예.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문화일보 조사에서 공천 잘 된 정당이 어디냐 물었더니 아무도 없다. 이게 57%. 그건 무의미해요. 아무도 예. 없다. 뭐 근데 그게 뭐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공천이 누가 잘 됐냐 잘못됐냐라는 걸 가지고 지난번 총선에서는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게 임팩트가 딱 있었잖아요. 네네.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민주당이 18%, 통합당이 한 8% 나왔으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쪽이 조금 우세한 정도이고 민주당이 공천 잘했다 18%, 예. 미래통합당이 잘했다가 8%. 8%. 예. 기타 정당들은 한 3에서 2%. 네.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예. MBC 조사에서 보면 아까 이건 전화면접 조사인데 상담원야는 예. 더불어시민당이 비례해서 19석 26%로 네. 한국당이 미래한국당 16석 22.7%. 그 리얼미터 시민일보 아니 시민일보 문화일보 조사와 반대네요. 반대죠. 거기는 미래한국당이 1등이고 네. 더불어시민당이 2등인데 그렇습니다. MBC 조사는 1등이 더불어시민당, 네. 2등이 미래한국당. 그렇습니다. 네. 정의당이 6석 9.8%, 네. 국민의당 3석, 네. 열린우리당이 3석으로 3.8% 나왔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화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 상당히 열린민주당 관련해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다. 네. 이렇게 좀 ARS 조사에서 열린민주당이 좀 더 지지율이 붙는다. 예, 붙는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기호와 관련해서 예. 3번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일 큰 당이 민생당입니다. 기호 1번이 비례. 민생당이 제일 많아요. 숫자가. 비례, 네, 비례. 비례로서 그렇게 네, 매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기호 1번이 민생당이고. 민생당입니다. 그래요? 물론 지금 정동영 대표 예전에 이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전 대표가 네. 민생당에 대해서 최근에 뭐 굉장히 불만을 드러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지는 모르겠으나 열 몇 명 되죠. 지금 15명 넘을 겁니다. 그리고 2번이 이제 미래한국당 10명 넘어갔죠. 11명인가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기호 3번 7명 이상을 지금 목표로 두는 것 같고요. 네. 3번은 이제 더불어시민당.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왜냐하면 정의당이 6명인데 예. 6명은 넘길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요. 예. 그래서 저 이종걸 의원이 합류하는 형태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한 7명 이상이 되는 것 같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냐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렇답니다. 네. 불출마하는 정치인은 네. 예를 들면 민주당 소속의 불출마하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은 정치인은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를 들면 이해찬 당대표 총선 불출마하시잖아요. 네. 본인은 더불어시민당 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출마하는 후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상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정당이 지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정당이. 그래서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도 그렇게 할 겁니다. 뭐냐면 미래통합당이나 민주당은 광고를 못 해요. 비례 후보를 못 냈기 때문에. 그러면 광고는 누가 하냐? 미래한국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이런 데가 이제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TV 네. 광고나. 예. 근데 TV 광고일 때 예를 들면 더불어시민당이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 찍어주고 비례는 더불어시민당을 찍어주세요라고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그래요. 이게 이제 상당히 아무튼 얼마나 파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게 가능하다. 네. 선거법상 이 얘기를 좀 알려드리고요. 그렇군요. 그럼 거의 선거법은 비례정당 만들어라. 거의 권장하는 그런 구도네요. 네. 예. 예,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일보 조사가 재밌게 나왔는데 이 얘기를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문화일보가 전국 조사를 했는데 논조가 재밌습니다. 네네. 논조가 뭐냐면 지금 이제 보수정당 통합당이 어려워졌다. 언더독 효과를 노리고 있어요. 언더독. 어려울 때 어려우면 큰일 난다 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네. 지금 큰일 난다.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압승이다. 네. 정신 차려야 한다, 보수가. 그 반대는 밴드웨건. 밴드웨건. 되는 데를 밀어주자. 네. 근데 이제 선거 때는 언더독 효과가 사실 더 커요. 그래서 오만하면 진다는 얘기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예. 더
뭐 몇 석 얘기를 함부로 꺼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겸손하게 접근하는 게 좋은데 실제로 저 2004년 총선 때 박근혜가 천막 당사 예. 그리고 봐주십시오.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예. 이러면서 몸을 낮추고 이러다 큰일 난다. 네. 저쪽이 뭐 한 200석 먹을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문화일보 조사 결과 보면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찍겠다는 게 한 38.5, 통합당이 23. 다른 조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전화면접 조사하는 거. 네. 국정 안정론, 여당 지지하겠다는 게 47, 정권 견제론,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게 43. 그때 제가 야당을 지지하겠다는 표현이 거기는 이제 정의당이나 기타 삼지대 정당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통합당 지지로 연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예, 그 예, 말씀 올린 바 있고요. 일당이 어느 당이 될 거 같냐 물어봤더니 민주당이 45%, 통합당이 26%로 거의 20%포인트 차.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보 선택의 판단 기준이 뭐냐 그랬더니 도덕성이 1순위, 공약 2순위, 소속 정당 순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네. 총선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가 뭐냐 했더니 두 가지로 딱 좁혀졌습니다. 경제 일자리 37, 코로나 30. 네. 나머지는 뭐 세대 간의 갈등, 사회 갈등, 그다음에 외교, 안보, 남북 문제, 비례정당, 정당 공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코로나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 경제난, 예. 민생 예. 이 문제로 집중이 딱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재난 기본소득이라든가 지금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들이 정부 여당이 더 얼마나 나올 수 있느냐. 그 좀 뭐 통합당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방식이 약간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거의 동의하기 때문에 네. 속도감 있게 내야 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적극 투표층이 어디가 많은지를 조사했더니 진보층 중에서 적극 투표하겠다는 의견을 보유한 사람들이 83, 보수층이 76으로 진보층이 좀 더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구 투표 시에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통합당 지지층 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요. 코로나 지원금의 지급 형태를 선별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게 57,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야 한다는 게 27로 선별 지급 여론이 확실히 조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 보편적 복지가 이게 많이 홍보는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다수를 점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취약계층들을 중심으로 선별 복지를 해야 한다. 이 의견이 높은데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보편적 지급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얼마씩. 네. 이게 보편 지급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해도 예. 왜 그렇게 하냐? 우리가 선별 지급하자고 그러면 선별 지급해야지. 이럴 여론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나 정부가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여겼으면은 전부 다 주는 방향으로 결정했을까?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저는 보편 지급을 하면 막상에 네.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네. 모두에게 지급이 되면 한 85%는 다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시네요. 예. 예. 말은 예. 이성적인 거하고 감성적인 게 다른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나중에 뭐 세금으로 뭔가 뭐 나중에 이제 재원들이 좀 부족하면 네. 세금으로 좀 나중에 처리하면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예. 저기 하나 적극 투표층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진보 83, 보수 76. 그 말하자면은 진보가 더 열심히 투표장에 나갈 것 같다라는 지표 네. 아닙니까? 최근에 적극 투표층에서 진보가 안 밀립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보수층이 먼저 결집이 똘똘했다가 공천 과정을 보면서 보수층들에서 상당히 회의론 같은 게 많이 생겼고 이탈이 생겼어요. 오늘 이제 이재호 고문하고 매불쇼를 같이 했는데 이재호 고문께서도 통합당의 공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에 좀 차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칼질은 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을 꽂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그게 보수층 내에서 반발이 커져서 보수층들의 투표 동인이 과거보다는 좀 약해졌고요. 한편으로 이제 코로나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대처를 잘하니까 진보층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미래통합당을 좀 보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지는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언론들이 하나도 뭐 사실 정부 여당 편이 아니니까 이런 너무 언론이 지나친 거 아니냐. 이게 또 결집 효과를 만들어내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4월 말까지도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진정은 되겠지만 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세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러니까 양상인데 이 국면에서 그냥 총선을 치른다고 봐야죠. 그렇다면은 그게 투표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저는 투표율이 지난번에 58%였거든요. 네. 그 다음에 19대 총선에서는 54%였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54, 55 이 정도 선 아닐까. 우리 국민들의 이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성, 개념, 투표하는 사람이 개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옛날에 인증샷 뭐 이런 거 막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사전 투표 제도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렇게 뭐 확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다만 좀 국회나 선관위가 노력해서 사전 투표일을 이틀인데 3일 또는 4일 정도로 예.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투표를 많이 하는 것이 그 어쨌든 정당성이 부여받고 힘 있는 국회가 출범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 저기 좀 있죠. 그 세대별로 저는 거의 영향을 없어. 받는 세대, 영향을 받지 않는 세대. 아니 지금 조사해 보면 20대하고 70대 이상이 네. 투표율이 제일 낮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도 뭐 여당 편에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큰 차이 없거든요. 20대에서 네. 70대들은 또 야당 보수 정당의 지지세가 워낙 강한 층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조금 낮아진 것이 뭐 예를 들면 보수에 유리하고 진보에 불리하고 이렇게 도식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래서 어떤 층이 집결하느냐의 문제는 투표율로만 볼 수는 연령별 투표율로만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MBC에서 여당 심판론, 야당 심판론 이것도 똑같이 해봤는데 네. 확실히 전화면접 조사에는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야당 심판론이라고 손을 들어준 분들이 48, 여당 심판론 34, 무려 14%포인트 차이가 나죠. 꽤 큰 겁니다, 이거는. 네. 그다음에 시사저널에서 어느 당이 승리했으면 좋겠냐. 이것도 이제 민주당이 승리했으면 좋겠다. 47.5. 통합당이 승리했으면 좋겠다. 39.5%. 민주당이 20석 이상 압승할 거다라고 내다보는 사람들은 31.6%. 10석 이내에 승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5.9%로 조사가 됐고요. 그러니까 합쳐서 47.5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이 20석 이상 압승할 거다. 28.3, 10석 이내에 승리할 거다. 10.9, 그래서 39.5가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지지도는 여기 시사저널에서는 40대가 제일 높은 것으로, 그다음에 30대, 20대, 50대 순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반드시 투표층에서도 시사저널에서 민주당 지지층은 69%, 통합당 63%로 민주당 지지층이 통합당 지지층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충청이나 PK가 그러나 많이 흔들리고 있다. 여당으로서는 이 지역 사수하는 게 네. 특히 이제 PK는 사수하는 것보다는 선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네. 충청은 지난번 선거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근데 그 판세 관련해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네. 워낙 요즘에 이제 선거구별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면 아마 제일 관심이 첫 번째는 무소속의 수도권 후보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문석균, 의정부 그렇지. 얼마나 될까? 오영환이 후보가 될까 안 될까? 예. 뭐 예를 들면 민병두, 그다음에 뭐 차성수, 뭐 이런 식으로 금천에 차성수, 동대문 의뢰, 민병두 이런 분들 민주당 쪽에서 이탈한 분도 있고요. 또 이제 그 한국당 쪽에서 통합당 쪽에서 이탈한 분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윤상현, 밑줄 의뢰.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군데 또 있어요. 네. 저기 통합당 쪽에서도 주로는 이제 PK, TK가 많긴 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수도권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이 되게 그 여야 가릴 거 없이 지역 기반이 아주 탄탄한 사람만 윤상현 정도가 돼야 이게 1, 2 싸움을 벌입니다. 대개는 저는 문석균이나 이런 후보들은 세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명분이 없거든요. 네. 명분이 없어서 아니 본인이 무소속 출마했는데도 뭐 국회의장 아들이다 그런 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그 의정부의 시민들이 볼 때는 문희상 의장이 잘 하셨는데 이제 새로운 리더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하셨으면 그런 새로운 리더 중에 예. 오영환, 문석균 뭐 여러 사람들을 따져볼 텐데 인물 경쟁력 보겠죠. 그리고 명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불출마를 얘기했다가 번복하고 이제 무소속 나가셨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위력을 떨치지 못할 거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경합지에서 확실히 정의당 변수가 클 것 같습니다. 정의당에 이제 굉장히 현직 의원들이나 전직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15%에서 25% 이 정도를 그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보다 더 낮은 분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안양 동안을 보면 나머지 지역들은 대개 한 3% 남짓 나오는 것 같아요. 2%에서 3%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지역에서 경합지가 상당히 많다 수도권에. 왜냐하면 19대 20대 총선에서 5,000표 이내에서 1, 2위가 갈렸던 곳이 동일한 곳이 그렇습니다. 19대 때는 5,000표 이하 갈린 곳이 수도권에서 16곳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서울만 따져보면 예. 19대 20대 공이 5,000표 이내에서 격차가 나온 곳이 6곳이 있습니다. 소개를 한번 드려보면 중구 성동을 여기 이제 박성준 JTBC 팀장이죠. 사건반장. 네. 그분이 나갔고 지금 또 현역이 그 신문아 씨 남편. 지상욱. 예. 그리고 동대문 갑 안규백 의원이 나서는 지역이고요. 그 허용범 후보가 있고요. 양천을 이용선 옛날에 그 청와대 시민사회 쪽이죠. 그 분이고 관악을 정태호 오신환 여기도 리턴 매치죠. 송파을 최재성 배현진 강동갑 진선미 전 장관 네. 나서신 이런 6곳이 19대와 20대 공이 5% 이내에서 5,000표 이내에서 치열하게 두 번 다 경합이 됐던 최경합 지역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18세가 무시하지 못할 거다 이번에. 왜냐하면 선거구별로 그 투표 인원수를 좀 찾아봤더니 되게 18세가 한 2,000명씩 되더라는 겁니다. 선거구별로. 어떤 선거구는 좀 넘고요. 어떤 선거는 뭐 1,500, 1,700, 1,800 뭐 이렇게 되고 어떤 데는 2,400, 500 뭐 이렇게 되는데 대개는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2,000명 이내에서 승부가 났던 데가 11곳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물론 이제 그 18살이 뭐 몰표, 어느 한 당에 몰표가 갈 가능성은 뭐 네, 높지 크진 않지만은 않지만, 네. 그래도 그 표심이 만만치 그렇습니다. 않네요. 대학교 1학년생 재수생분들 네. 고3의 일부가 한 10% 되는데 한 5만 명 전체가 이제 한 50만 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표심이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서울의 표심이 어떠냐 이런 얘기하면서 확실히 서울보다는 경기나 인천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판세를 그냥 나오는 것들 여러 가지 보면. 네네네. 그래서 확실히 30, 40대가 서울의 집값이 많이 이제 비싸기 때문에 경기도로. 인천으로 이렇게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지역은 끝까지 안심할 수는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거든. 중도 보수화된 거 아니냐? 예.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견해는 어떻게 읽고 있냐면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여기는 예를 들면 보수가 강세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강남, 무슨 양천 이런 식으로 뭐 용산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세인 지역은 보수 쪽이 상당히 뭔가 힘을 내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최재성, 전현희 막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남인순, 그 양천의 또 황희 이런 분들이 치열한 접전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과거에 이제 인물 경쟁력으로 돌파하신 지역인데 이런 지역은 치열한 접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또 이제 우리 여당 진보 쪽의 입장,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관악 이런 데는 이제 민주당이 원래 앞섰던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신환, 김성식 두 분이 아니거든요. 한 분은 무소속이고 한 분은 통합당 후보란 말이죠. 네. 이런 어떤 관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강북 지역들을 일부 있습니다. 도봉이라든가 강북, 지금 통합당 후보들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서 오히려 민주당 후보가 강세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회귀되는 느낌이 있어요. 인물보다는 지금은 정당 변수를 좀 더 크게 본다. 그만큼 진영이 빡세게 붙었고 조국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인물이 앞서지만 정당 지지세가 좀 좋지 않은데 있는 후보들은 어쨌든 고전하면서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요. 그래서 2, 3%포인트 내에 거의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일수록 예. 앞으로 캠페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승패가 좀 달려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몇 가지 조사 결과 나온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청주 서원 이 지역도 상당히 관심사였어요. 왜냐하면 오재세 의원이 무소속으로 그래요? 출마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근데 이제 여론조사 결과 발표된 걸 보면 이장섭 민주당 후보가 30.4, 최연호 통합당 후보가 29.2, 오재세 무소속 13.1. 오재세 의원이 계속 이 상태면은 완주할까요? 고민이 될 겁니다, 아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노력하면 15% 넘게 되고 그러면은 근데 손실을 그 좀 최소화할 수 있을 15% 텐데. 나오려고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또 15%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예. 그 지금까지 들인 돈은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있지만은 아니 지금 예비 후보 때 어차피 버린 돈이 보전 못 받으니까 네. 본선 쓰는 돈인데 네. 사실은. 근데 이제 현역 거기서 3선인가 하셨잖아요. 4선인가 네. 하셨는데 어쨌든 마지막일 것 같은데 네. 본인의 정치 인생을 어떻게 마감 짓는 게 나은지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면 많이 심란해집니다. 이걸 끝까지 고집할 거냐 아니면 그동안에 당의 녹을 먹은 거 아닙니까? 당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네. 이걸 끝까지 내가 고집할 거냐. 정치 인생 마지막을 배신으로 물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게 마음에 또 고민이 있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본인이 만약에 한 25% 정도 나와서 1위 싸움이 가능하다. 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고를 하죠. 네. 근데 그게 아닌 상황으로 일단 발표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네. 고민이 좀 깊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예예. 그다음에 이제 청주 흥덕. 이 지역 재밌죠. 네. 왜냐하면 원래 이제 도종환 의원이 의원인데 네. 정우택 예. 청주 상당 아닙니까? 상당에서 옮겨왔죠. 어. 옮겨와서 이쪽으로 이제 거기에 왜냐면 황교안 측근이 배치가 됐어요. 그쪽 청주 상당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갑근. 윤갑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봤는데 역시 도종환 45.9, 정우택 27.0.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네, 네. 이 지역은 이 정도 차이면 역전하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18% 포인트인데요. 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도종환 의원이 네. 우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예예. 시흥갑. 얼마 전에 나온 문정복 후보. 네, 그때 유쾌했죠. 네. 아마 그때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런 의원 한 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정부 후보가 47.5, 네. 민주당이죠. 그다음에 함진규 통합당 후보이신데요. 35.6, 한 11%, 12% 포인트 정도로 문정복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유 힘겨운 추격이네요. 그렇습니다. 함진규 12%면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제법 격차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안양 만안 여기 이제 안양 지역이 민주당의 후보가 세 분이 다 바뀌었죠. 얼굴이 원래 이종걸, 이석현, 네. 그다음에 또 이쪽에 또 다른 분이 지역위원장이 계셨는데 어쨌든 거기는 이재정 의원이 나서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종걸 쪽은 강득구, 그다음에 이석현 쪽은 민병덕 변호사 이렇게 이제 세 분으로 얼굴이 교체가 됐는데요. 민주당 후보 쪽이 안양 만안에서 이종걸 의원 지역이었죠. 강득구 이분도 이제 도의원도 도의장인가요? 하셨고 이종걸 의원 보좌관도 하셨죠.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신 분인데 근데 이번에 경쟁을 했군요. 예 경쟁했는데 43. 그다음에 통합당이 이필운 39.7. 오차 범위 내에서 네. 상당히 박빙 접전이네요. 경합 접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넘어가 보면 부산 진갑 김현준 장관이 전 장관이 34.6.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죠. 서병수 시장을 투입을 했습니다. 전 시장을 36.3. 오차 범위 내에서 서병수 전 시장이 앞서고 있고요. 정근 이분 이제 통합당 경선을 뛰어들었다가 전략공천에 대해서 무소속으로 나올 의사를 지금 비치고 있는데 이분은 13.2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영춘, 서병수 두 분이 굉장히 오차 범위 내에서 치열하게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정근 그 후보가 미래통합당. 네. 옛날부터 무소속으로도 많이 나왔고요. 이분이 선거 어떻게든 많이 나왔습니다. 정근 후보를 주저앉히려고 노력하겠네요. 네, 근데 이분도 계속 그 전에 선거를 많이 나왔던 분이라서 기본표가 좀 있으신 네, 분입니다. 그래 그래서, 보이네요. 예. 그다음 북강서갑 이제 낙동강 벨트로 넘어갑니다. 네. 북강서갑의 전재수 지금 시당 위원장이죠. 민주당 후보죠. 47.1. 박민식 통합당 후보입니다. 37.2. 어이구. 여기도 리턴 매치죠. 10% 포인트 차이로 전재수 후보가 좀 앞서 있습니다. 상당한 오차 범위 경쟁력이네요. 바뀌죠. 예. 그래서 전재수 후보가 민주당의 부산 쪽에서는
최인호 의원과 더불어 상당히 경쟁력이 가장 높은 거 아니냐라고 전망들을 했었는데 네. 실제 이제 숫자가 좀 찍힌 겁니다. 그러네요. 예. 예. 그다음에 남구을 박재우 후보가 40.5, 이현주 후보가 42.6으로 네. 여기는 이제 치열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원래 이제 박재우 후보가 굉장히 지역구 관리를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밥값하는 정치 뭐 이런 네. 것도 내세우고 지역구원들하고 아니 지역구 주민들하고 늘 많이 부딪히면서 민원도 많이 들고 열심히 하셨는데 이 동네 자체가 좀 낙후된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개발 욕구도 강하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보수층들이 많이 사십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현주 후보가 낙하산으로 날라왔는데 어쨌든 42.6이면 그동안에 어쨌든 이 언론 이슈에 있어서 이현주의 존재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쨌든 한 당의 대표이고 전진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싸움이 좀 치열하게 붙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관심 있는 지역들 있으십니까? 물어보시죠. 저는 너무 많은데 최재성, 배현진. 거기 딱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여론조사가 발표되지 않았었나요? 최재성이 위기입니까? 배현진이 어셉니까? 어디인가 후각을 그러니까 드러내는 어디 여론조사 한번 발표됐어요. 제가 네. 본 것 같은데 예. 두 분이 오차 범위 내에서 예. 경합인 것 같고요, 대략. 예. 근데 이제 배현진 후보가 과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때는 아나운서 출신에 갑자기 뛰어든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콩카콜라 이런 거 하면서 어쨌든 홍준표랑 같이 하고 여러 이제 역할들을 하면서 과거보다는 어쨌든 인지도도 좀 올라오고 정치적인 어떤 감각이랄까요? 이게 올라왔다고 봐야 합니다. 그때 신인 시절에 비하면. 최혜성 의원은 뭐 굉장히 이제 캠페인에 능숙한 한 분 아닙니까? 네네. 뭐 창의적인 것도 워낙 잘하시고 이런 분인데 지역구 이제 활동에 있어서 평가가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잘했다는 분들도 있고 좀 아직 조금 미흡하다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거는 끝까지 가봐야 그래도 그런 데가 예. 아까 18세 이런 게 중요하고요. 네. 또 이제 정의당이나 후보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군소 후보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 거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영환 어떻습니까? 저는 오영환 후보는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호, 조경태. 거기도 딱 붙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거기도. 왜냐하면 저는 이제 원외 인사들 중에는 부산에서 이상호, 미키루크죠? 네. 조경태, 이재호하고 네. 그다음에 김비호, 중구 영동이죠? 거기 황보승이 이쪽하고 굉장히 치열한 박빙 싸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정진석. 거기도 거기가 공주죠? 공주 뭐 청양 몇 군데 묶여 있죠 거기가. 네, 네. 예, 청양이 있죠 청양. 네, 예. 예, 부여 몇 개 예. 묶여져 있는데 복합선거구인데 거기도 지난번에 아슬아슬하게 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박수현 후보가 조금 한 발 앞서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거기도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운하, 대전. 대전도 거기가 동구죠? 네. 대전 중구인가요? 대전 중구일 겁니다. 예, 대전 중구. 중구인데 대전 동구나 중구는 거기도 여야 후보들 다그 통합당 후보가 그 여당 의원들이거든. 동구나 중구가 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덕 세 군데가 총장이? 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이 세 분이 계세요. 동구, 중구, 그다음에 저기 대덕구 네, 이렇게 네. 있는데 네. 다들 아마 초경합 지역이 될 거예요. 대덕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네. 동구, 중구 다 마찬가지일 거다. 그래서 대전에서 캠페인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송파병, 김근식. 송파병은 사실 갑과 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민주당이 강세 지역입니다. 과거에 비하면. 남인순 후보 근데 나오는. 김근식 후보의 스탠스를 보면 좀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이번에 예. 이 공천의 한국당 공천과 관련해서 그 김용태 지금 그 구로을에서 저기 우리 저 누구죠? 저 윤건영 후보하고 맞붙는 김용태 의원은 이번 그 한국당 공천 잡음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다 국민들한테 면목이 없다 이런 입장을
피력한 반면에 김근식 후보는 모 인터뷰에서 보면은 민주당만까지 자기들은 뭐 저기 정당성 부여하고 이 뻔뻔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식의 사고가 과연 송파병에 네. 이른바 중도층이나 중간층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좀 가져보는데 아직 조사 결과가 발표가 안 돼서 네. 쉽사리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성수 전 구청장이 나온 금천. 거기도 차성수 구청장의 인지도나 존중감이 좀 있죠. 그러나 20%를 돌파하지는 못할 거예요. 한 10% 중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최기상이죠. 최기상 후보가 아마 신승할 정도의 수준 아닐까.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천이라는 곳이 민주당 아성 지역입니다. 사실 금천과 구로는. 네. 그래서 보통 20% 이상을 이기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최기상 후보가 지금 인재 영입 됐던 후보들은 아직 캠페인을 본격화 못했어요. 특히 그래서 이제 좀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 가져보고요. 만약에 차성수 후보께서 무소속 나가셔서 당선 가능성이 조금 멀어지면 아마 전략적으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물론 이제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당연히 가실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략적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산 강서에 나온 최지은 후보. 그 돌아온 김도읍한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원래 그 김도읍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만만치 않은데 최지은 후보가 내공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저는 기대를 접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도읍이 만만치 않은 건 분명히 맞는데 본인이 번복한 거 아닙니까? 불출마했다가 전진당의 출신의 그 젊은 후보 냈다가 미투 논란, 호남 폄하 발언 때문에 그분이 또 뭐 유서 비슷하게 쓰고 잠적했다가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김도읍을 공천한 거거든요. 이 행위에 대해서 부산의 북강서 의뢰 시민들이 어떻게 볼 거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북강서의 10년 뒤, 20년 뒤 미래를 본다면 최지은의 상품을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비전 싸움을 최지은 후보가 얼마나 벌여내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남영희, 윤상현. 거기는 끝까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저기 민경욱 하고 누가 맞붙죠? 민병욱하고 민경욱. 정일영, 이정미 이렇게 하죠. 네, 네. 거기도 3파전이 끝까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정일영 후보도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민경욱에 비하면. 근데 이제 캠페인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지난번 심상정 의원의 지역과 비슷한 양상을 띌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도 어부지리로 통합당 후보가 조금 앞서가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하고 문명순 후보가 비슷하고요. 여기 인천 연수 거기 민경욱 의원 지역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네. 민경욱 후보가 이번에 상처를 좀 받았죠. 네, 어쨌든 컷오프 됐다가 기사회생이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민현주 전 의원과 경선 결과를 보니까 표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럼 그만큼 한국당 내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꽤 있다는 얘기니까 네. 저는 그 민주당 후보나 이정미 후보 아까 정일영, 이정미 두 분한테도 기회는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거기도 여론조사 결과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하나만 더. 남양주병 김용민, 주광덕. 거기도 끝까지 가봐요. 거기도 이제 정의당 후보가 나왔거든요. 네. 지난번 조사 보니까 정의당 후보가 아마 2에서 3% 정도 얻는데 그 정도 격차에서 결정날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김용민 후보가 힘을 많이 내야 하는데 그 지역 보니까 3만 명이 다단 신도시가 8만 명인데 3만 명이 새로 입주했어요. 지난번 총선 이후에. 예. 근데 거기 3만 명을 서민 주택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임대 주택들이. 네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이 다단 신도시 뒤에 덕소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단 신도시 때문에 거기에 또 교통이 더 막히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다단 신도시의 민심을 장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덕소에 있는 분들의 교통난 이 문제를 김용민 변호사 어떻게 공약이나 덕소도 지역구입니까? 예, 덕소도 지역구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아시는 분 갑자기 저희 생각나요.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께 예, 자식이 나온 걸로 생각하고 제 자식 이름이 같은 이름이 예, 똑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박성의 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네. 울산에서 오신 박성진 후보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 후보님 그 지역구 어디세요? 울산 남구을 지역구입니다. 남구을. 남구을. 예. 거기가 누가 나온지 아세요? 남구을 몰라요. 김기현 예, 전 울산시장. 예. 김기현하고 맞붙습니까? 예, 맞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센 분이잖아요. 예? 뭐가 세요? 거기가 김기현이 경선에서 누굴 꺾었죠? 박맹호. 박맹호. 현 의원은 어이쿠야. 그러니까 예. 김기현 우리가 많이 알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기현, 박맹호. 그 박맹호 씨가 뭐 얼마 안 남겨놓고 그 시장 그만두고 그 자리를 김기현 씨가 차지하고 예, 그렇죠. 그런 일이 예, 있었죠. 본인은 뭐 3선이라고 하는데 그 이후로 저는 2.5선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따 뭐 얘기 들어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부산 수영구에서 오신 저희 또 박시영의 눈 애청자라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얘기하는데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고요. 네. 예. 강윤경 후보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 저 변호사님이시고 네. 예. 저하고 나이가 같으신데 예. 예,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74년이 대세인 것 같아요. 예. 지난번에 김한규 후보도 그렇고. 김한규는 예. 정밀 검증을 해봐야 돼요. 14년 네, 그런 외양이 아닌 것 같아서. 예. 자 그래요. 각자 그러면 소개하는 시간 먼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예. 우리 저 박성진 후보님부터 한 짧게 본인 소개를 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을 선거구 미통당 2.5선 국회의원을 지낸 또 울산시장을 역임한 김기현 후보와 맞짱 대결을 벌이고 있는 박성진 후보입니다. 아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수 텃밭에서 너무 센 상대하고 붙지 않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거기에 쫄지 않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막강하고 화려하다고 해도 그 후보의 면면을 보면 본인의 형제의 비리 또 자신이 시장할 때 비서실장이 또 건설업자와 연루된 그런 사건 등으로 울산 시민들이 많이 식상해하고 이번에는 반드시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치는 똑똑한 사람이 또 해야 되기도 하지만 저같이 마음이 따뜻한 그런 사람이 또 우리 정치계에 또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바로 그 장본인이 저 박성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단 어쨌든 센 사람은 붙으니까 느낌이 좀 살아납니다. 이따 좀 얘기 더 들어보고요. 우리 강윤경 후보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영구 후보 강윤경 변호사입니다. 우리 박 후보님이 너무 멋지게 소개하셔가지고 조금 제가 밀릴 것 같은데 저는 변호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0년 동안 서초동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요. 갑자기 불현듯 내 고향 수영으로 내려가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3년 전에 수영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수영에 내려가서 내가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니고요. 수영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뜻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수영구가 바닷가 있나요? 네, 광안리 광안리. 광안리. 엄청 아름답습니다. 광안대교. 광안대교. 거기 현역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유재중 국회의원. 이제 존재감이 없으시죠? 존재감이 없죠. 그래서 유재중이 아니라 부재중이라. 그거 써야 되겠다.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잡혀갈 수 있어. 농담이었습니다, 여러분. 농담이었습니다. 네. 그건 제 걸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 수영구 국회의원은 부재중. 부재중. 부재중이었다. 예. 그건 저한테 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강윤경 후보는 어린 시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린 시절요? 예. 어렸을 때 이제 수영에서 자라났겠네. 예. 초중고를 다 수영에서 나왔습니다. 수영에서 나왔는데 뭐 지금 보는 것처럼 좀 그렇게 항상 대장 노릇하면서 친구들 몰고 다니고 운이 좋으면 반장도 하고 운이 나쁘면 반장 못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사실은 어머니랑 같이 자라지 않고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속도 많이 썩이고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박성진 후보는 어떤 어린 시절 우리 보냈어요? 부모님 늘 대장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예. 저도 어릴 때는 늘 골목 대장을 했었는데 그때 같이 만났으면은 야 부산이고 네. 의원님 울산이죠. 저희 나발이 네. 지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어린 시절에는 이제 친구들하고 또래 아이들과 만나면 늘상 이제 골목 대장 역할을 도맡아가 했죠. 아 그래요? 예. 싸움 잘했습니까? 싸움은 잘 못했는데 이제 싸움은 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또 머리로 또 아 그렇죠. 그 의협심 예. 뭐 이런 게 남달라는. 그때는 또 이야기죠? 이제 목소리 크면 또 먹어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저기 뭐 그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네. 어렸을 때 굉장히 또 고생 좀 많이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 어린 시절 보내셨습니까? 많이 어려웠죠.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어린 시절 그러니까 9살 정도 될 때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솥단지 또 족보책 딸랑 하나 들고 청도에서 밀양산을 넘어서 울산에 정착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꾸려가다 보니 저희들 어릴 때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상 궁핍했고 늘상 힘든 그런 가정생활 속에서 또 제가 또 소를 직접 키운다든지 또 밭일을 직접 한다든지 논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이 어려운 그런 사정이었죠. 형제가 몇 분이셨습니까? 당시 이제 5형제였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여자 형제는 없이 남자만. 예. 그래서 지금 후보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53입니다. 53. 예. 아 67년생, 6년생. 68년생이죠. 네. 아 나랑 나이가 내가 그렇게 먹었나? 이재용, 김어준 나이입니다. 네. 아, 제 나이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렇구나. 내가 예. 53이구나. 예. 슬프다. 갑자기 그 생각 확 오네. 아, 그러시구나. 강윤경 후보님은 또 이렇게 증조부가 대단한 분이시라고 소문이 났나요? 예, 소문이 좀 났던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할아버지 성함이 제자 후자를 쓰시는데 일제 강점기 때 간도에 가셔가지고요. 가족 데리고 다 가족이 간도 가셔서 간도 흥업 주식회사라는 회사를 세워서 독립운동을 하셨었습니다. 독립운동가군요. 네. 이야, 독립운동가의 손녀, 증손녀. 증손녀. 예, 어쨌든 손녀. 네. 이야, 그래요. 그러면 정말 저기 뼈대 있는 가문. 그 네. 할아버지, 아버님 세대 굉장히 고생하셨겠네요. 네, 할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아이고. 예. 실향민으로 부산에서 아버지가 고생 많이 하셨죠. 아, 그럼 원래 고향은 어디세요? 개성. 개성. 네, 아버지 고향이 개성이시죠. 좋은 곳인데 개성. 네. 그러셨구나. 대학 때는 뭐 대학 때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법대에 썼나요? 네, 법학과 다녔는데 예. 이제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연히. 예. 그러니까 뭔가 불의를 못 참고 그런 아주 사명감보다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법대를 갔는데 이게 대학을 가면 여러 가지 유흥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유흥에 잠시 빠져가지고 아 친구들하고 소주 한 잔씩 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소주 한 잔 정도를 그 나쁜 유흥이라고 친구들의 말하지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다가 시간을 조금 방황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럼 뭐 동아리나 학생회나 뭐 이런 활동도 하셨습니까? 그때 저희가 이제 한 총련 세대였거든요. 아, 예, 예. 네, 근데 친구들이 많이들 이렇게 할 때 예. 그런 건 하진 않고요. 예. 고시 공부를 한답시고 절에도 가보고 그러다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세요? 그런 친구들한테 빚을 좀 진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아. 그 친구들은 딱 이렇게 나름대로 나라가 반듯하게 가야 된다. 이 민족이 또 하나가 되도록 애써야 한다. 그런 와중에 나는 공부만 해서 거기에 대한 부채가 공부 말고 이제 아니 조금 주로 놀아가지고 유흥에 빠졌다는 거예요. 친구들 그렇죠. 재밌게 노는 예, 거야. 예, 지금. 예. 제 말에 집중 안 하고 계시는군요, 피디님. 집중해야 돼요. 그 얘기 들었습니다. 예. 네. 공부도 좀 했었는데 또 시험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박성진 후보는 대학 때는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우선 독립운동가의 소녀분 존경합니다. 야, 영광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런
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존경하고요. 저희 대학 시절은 뭐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솔직히 친구들하고 술 먹고 네. 당구 치고 네. 주로 그렇게 생활 굉장히 정상적인 활동을 하셨군요. 사실은 예. 또 그렇게 하면서도 공부도 사실 틈틈이 좀 하셨습니다. 했고 과가 무슨 과였나요? 그 가정 형편이 또 힘들다 보니까 네. 주말 되면 네. 또 막노동판에 또 일을 해서 그것으로 또 술도 먹고 아니 그러니까 학비도 과가 못하고. 전공이 뭐였어요? 전공. 공업 경영이었습니다. 공업 경영. 예. 아니 뭐 아니 저도 그 막노동에서 한 달 막노동 하면 등록금 벌었고 그 당시 그렇지 않았어요? 예, 그때는 한 일당이 15,000원 정도. 근데 지금 인력 대기소에 2,000원 떼주고 하면 13,000원이 남죠. 간증 지표도 아니고 아니, 나는 그때 한 2만 원 넘게 받았는데 그래갖고 나는 30일 딱 뛰면 60만 원 챙겨갖고 등록금. 근데 그만하세요. 무슨 간증 지표도 아니고. 그러니까 부산하고 울산하고 임금 격차가 그렇게 났나 봅니다. 예, 서울이었으니까요. 저희. 서울. 그래요. 살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박성진 부부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친한 형, 바로 위에 형을 잃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가장 친했던 바로 위에 형이 예. 19살 때 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때 나이 제가 이제 15살이었으니까 사춘기잖아요. 네. 그래서 1년 동안 늘상 형 생각에 사색을 하고 또 형 생각에 방황을 하고 친구들하고 제대로 어울리지도 못하고 심지어 뭐 형 따라갈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더랬죠. 근데 알고 보니까 저만 힘든 것이 아니었고 온 가족이 또 힘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죠. 가족이 이제 울면서 한 자리에 모여 가지고 이야기한 결과 야 우리 이 동네 계속 살면은 형의 그러니까 형 이름이 성훈인데 성훈이의 향수에 우리 다 제명대로 못 살겠다. 이 동네에서 벗어나는 게 그래도 형을 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하는 길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됐죠. 그게 이제 울산에 자리 잡은 건가요? 아니요. 울산은 그 전에 울산 촌에 자리 잡았고 울산에서 조금 그래도 촌에 있다가 좀 시내 쪽으로 들어가게 됐죠. 형 덕에 시내 갔죠. 주로 어떤 사람들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까? 어떤 사람은 좀 껄끄럽고? 좋아하는 사람 밥 잘 사주고 예. 다들 좋아하는 스타일. 밥 잘 사주고 내 말 잘 들어주고 내가 가자 하면 따라와주고. 굉장히 현실적이시고. 그러시고. 예. 어떤 사람은 좀 싫어요? 껄끄러워.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밥 안 사주고 예. 약속 안 지키고. 저는 약속을 좀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약속을 중시한다. 예. 본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밥으로 시작해서 밥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밥 잘 사주는 사람. 그래요? 예. 인기가 정확하네. 신의가 있는 사람. 신의가 있는 예, 사람. 예, 우리 저 강윤경 후보는 살면서 어떤 순간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요새가 제일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글쎄, 네. 아니 그래도 주민들 이거 환호해주고 가끔 격려해 주시면 힘 많이 받지 않으세요? 농담이었습니다. 요새 그래요? 제일 즐겁고요. 요새 제일 즐겁고. 저는 제일 어려웠던 때가 20대 때 방황할 때. 그때 술로 보낼 때? 네, 목표가 없이 네. 뭘 해야 될까라고. 그리고 그때는 다른 친구들하고 저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다 나보다 잘 나가는데 저는 뒤처져 있는 거. 공부 좀 잘했던 친구들은 빨리빨리 뭐 사시도 합격하고 뭐 이랬는데 그런- 몇 살 때 그러면 사시 합격하셨어요? 전 35세. 늦게 하셨구나. 그것도 5번이나 해가지고. 아이고 그러면 뭐 네, 그런 때가 제일 사실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청년들의 어떤 방황이나 그런 게 잘 이해가 되는 편입니다. 그러겠네요. 네. 예. 남일이 아니었네요. 네. 어떤 스타일 사람들을 좀 좋아하세요? 저는 이렇게 마음을 열려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예. 그런 분들이 좋아요. 이렇게 좀 싫어하는 스타일은? 이것도 말씀드려야 되나? 말씀하신 대로 밥 잘 안 사는 사람도 그렇고 남의 광을 막 파는 사람들.
남의 공로를 자기 걸로 이제 가로채는 사람들. 예. 본인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래요? 네. 쪽집게처럼. 수영구의 변호사가 혼자세요? 네, 혼자입니다. 왜 그렇죠?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보통 이제 지역은 예. 법원 중심으로 네, 보통 거기에만 있죠. 딱 모여 있죠. 근데 그러니까 지역에는 다른 거의 없으니까? 구에는 네, 그러니까 많이 다른 없어요. 구의 부산도 되게 1명, 2명밖에 없는 건가요? 없는 구도 있죠. 없는 구도 네.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이 있는 곳에 거의 모여 있고 네. 우리 서울 같은 뭐 서초동 쪽에 교대 부근에 다. 근데 그러면 굳이 수영구의 변호사를 개업한 이유가 이 정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동네 변호사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아, 동네 변호사 조두로 이런 드라마도 조두로. 있었고 그래서 조드로가 사람 많이. 예. 그러니까 동네에서 정의로운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지금 몇 년 되셨어요? 변호사? 3년. 3년. 네, 부산에서 한 지 3년 됐습니다. 아까 서울에 있다가 내려오셨구나. 근데 그렇게 내려온 이유는 뭐예요? 고향에서 뭔가 해보겠다 이런 거였습니까? 서울에는 이제 살 때 제가 고시공부까지 포함하면 15년 정도를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 이제 살 때는 제가 이제 서울 사람인지 알았어요. 서울에서 뭐 이렇게 막 서울 사람들하고 교류하니까 근데 지금 가끔 부산에 딱 내려오는 순간 이게 내가 부산 사람이구나. 부산에서 내가 남은 거라기보다는 내 삶을 부산에서 보내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귀소 본능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연어가 고향을 찾아가듯이.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변호사 한 지 3년 되셨는데 이렇게 정치에 뛰어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지역구 이제 수영구 위원장 이렇게 하셨다고 봤는데 왜 정치인의 길을 걸으셨습니까? 이제 적폐청산 촛불을 들 때요. 예. 제가 그렇게 뭐 되게 뭐라고 해야지 이념적이거나 뭐 이런 타입이 아니어서 그냥 그 울분에 나가서 촛불을 들었는데 탄핵 때? 네, 예. 그때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유대 이런 게 너무 좋았었거든요. 예. 새로 태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과정을 겪고 대선이 지나고 이제 지방선거 전에 예. 저희 지금 부산의 시장님으로 계시는 오고돈 시장님과 제가 개인적인 약간 친분이 있었는데 시장님이 이렇게 출마를 하시게 되고 그때 제가 대변인 역할을 했었거든요. 부산시 선거 때 네. 시장 선거 때 대변인을 하셨구나. 선대 본부에서 대변인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실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을 알게 교류하게 되면서 참여하고 싶다. 나도 실질적으로 그냥 촛불을 드는 것보다 드는 것도 같이 제가 인생에서는 가치 있는 경험이었지만 실제 정치에 현실 정치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그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굉장한 용기가 수반이 돼야 하는데 원래 이제 약간 거침없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하면 막 이렇게 직진하는 스타일입니까? 네. 좌고우면하지 않고? 네. 약간 그렇게 보여요. 유흥을 어렸을 때 유흥을 한 사람들이 되게 그렇거든. 노는 사람들이 잘 놀아본 사람들이 이게 화끈하거든. 젊어서 놀아본 사람들이 네. 호인이 많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저 그때 2018년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 오거돈 후보 대변인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부산시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이길 거라고 봤죠? 그때 하면서 느낌이. 제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길 거라고 아, 생각했습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아까 광을 남의 광을 이 뭐 얘기하던데. 광이 아닙니다. 야, 그러시군. 그 우리 박성준 후보는 노조위원장을 하셨더라고요. 예. 이력서를 보니까 어떻게 위원장에 또 당선되셨고 어떤 일을 주로 하셨습니까? 제가 2003년도 경인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선임 위원장께서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내부의 얘기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좀 비리에 연루가 돼가지고 사실은 퇴출이 되면서 혹시 보실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노동조합위원장을 또 자신 있게 차고 나가면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제 민주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위에서 그런 것을 또 상부 단체에서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고 해서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몇 근데 년도예요? 정상적으로 그게? 2003년도죠. 2003년.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보다 보궐선거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호선해서 그 사람을 추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근데 몇 명이나 됐어요, 노조원들이? 그때 저희들은 단사가 작아서 한 100여 명, 100여 명? 예,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하다가 어떻게 정치에 뛰어들게 됐습니까?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린 시절부터 골목대장 또 사회생활하면서 또 그랬지만 학창 시절에도 학생회 간부 또 사회에 나가서도 리더자 역할을 쭉 해가오면서도 그랬는데 노동자 활동하면서도 불의를 보면 또 못 참는 우리 변호사님처럼 후보님처럼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고 또 밖에서 이렇게 정치와 제도권을 바라봤을 때 야, 이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밖에서 아우성을 치고 요구를 하고 해본들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만 돌아오는 경우가 흔해서 참 이것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럼 바꾸는 방법이 뭐냐?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그 나이에 공무원 시험 쳐서 또 사법고시를 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야, 이 보니까 지방의원 선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4대 지방의회에 들어와서 4대는 몇 년입니까? 4대가 2006년도죠. 2006년? 예, 예. 네. 참여정부 그래서 시절이네. 예. 예. 제도권에 들어와서 제가 직접 법과 제도를 한번 만들어서 사회를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그러면 그 생각. 당시에는 2006년이면 민주노동당이 좀 잘 나갈 때. 아주 잘 나갔죠. 아주 잘 나갈 예. 때입니다. 우리 울산에서는 예. 제2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울산은 민주노동당이 과거에 2당이고 민주당은 3당 정도의 위치였습니다. 원래. 그렇지. 민당 죄송합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후보로 두 번을 하셨고요. 자료 예. 보니까 마지막 6대 때는 무소속으로 나오셨던데 네. 그 이유가 있었습니까? 참 말하기 쉽지 않고 하기도 싫은 그런 과거 얘기긴 한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노동자 활동만 했고 노동 활동만 했는데 민주노동당에 들어가 보니까 저도 모르는 듣도 보도 못한 NL계, PD계 이런 정파 계파가 싸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계파에서 지금 현재 NL계는 뭐 아시다시피 민중당, PD계는 뭐 정의당 이런 식으로 계파 싸움이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노동계 출신들은 이런 계파 싸움이 무슨 필요 있느냐. 우리가 진보 세력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가야지.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막 이렇게 싸우던 과정에서 저희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진보 세력이 너무 폐쇄가 돼 있으니까 자기네 울타리를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노동계 출신들 조금 깨어 있는 그런 그 당원들이 한꺼번에 대거 탈당을 하게. 그러면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무소속으로 도전한 게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탈당을 하고 네. 그 후보님이 혼자였나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있었나요? 그때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른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혼자 당선이 되신 거예요? 예, 다른 울산 전 지역을 통틀어서 아마 시구의원 무소속 당선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상당히 어쨌든 뭐 지역에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으신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민주당이 근데 어떻게 또 입당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 20대 대통령 선거가 19대. 19대 우리 문재인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한참이 지났죠. 그렇게 있으면서 이제 지방선거 즈음에 준비하는 즈음에 제가 외로이 이렇게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울산에서 또 민주당 인재 영입 위원회가 있어서 인재 영입
이 위원들이 저를 유심히 봤던 모양입니다. 예, 무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된 그런 의원이고 하니까 표에 도움 좀 되겠다. 예, 스카우트 싶어서, 했거든요. 예, 이제 영입 차원에서 제가 뽑혀가.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2017년도죠. 아, 그게 대선이 끝나고 예, 예. 환경이 좀 열리니까 예, 예. 좋은 분들을 좀 많이 모셔가자. 예, 예. 울산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야, 좀 환경 좋아지니까 아니 뭐 거기 가서 정치 또 해보려고 뭐 기웃거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사실과 다르다. 그랬다. 이번 총선에는 왜 출마하셨습니까? 뭐 자연스러웠나요? 이게 구의원 아까 3번 하시고 이게 국회의원으로 또 도전하는 건 좀 더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사실은 그렇게 이제 입당을 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때 구청장에 남구청장에 도전을 했었고 그때 몇 표 당시에는 얻었어요? 아니 몇 프로? 그때 아직 본선에 못 나갔습니다. 아, 보선에? 경선에 떨어졌어요? 경선에서 아. 3인 경선에서 예. 2위를 해서 제가 아. 낙선을 했죠. 아마 그때 본선 통과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못 올 뻔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영광이 그때 낙선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때 그 아슬아슬하게 아니 그러니까 되신 분은 본선에 됐나요? 그렇죠. 아 구청장이 된 거고. 예. 아 그러시니까 지역위원장으로 바로 발탁이 되셨구나. 네. 행운이 따르셨네요. 아니 저도 이제 뭐 이번 총선 예비 후보 기간에는 또 3인 경선에 피말리는 싸움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바로 온 건 아닙니다. 예. 우리 그래도 그 경선을 치렀으면 그러면 민주당 당원들 지지자들한테 인정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예. 그렇게 어쨌든 생각합니다. 이게 울산 같은 데는 민노당 하시다가 또 민주당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 많이 그게 뭐 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예, 사실? 예. 같은 진보 계열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본인이 하고 싶은 정치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에요? 저는 굳이 정치 색깔을 말하자면 그 합리적인 보수, 예. 완전 누가 이야기하는데 뭐 박성진은 아주 그 진취적인 진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 성격이 좀 이제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막 이게 성격도 급하고 네. 막 하는 네. 그런 성격이 있어서 네.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제 속마음은 좀 따뜻한 사람으로서 따뜻한 사람? 아니 합리적인 진보도 따뜻한 사람 많아요. 예,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합리적 보수하면 생각나는 정치인이 누굽니까? 누가 있었나요? 갑자기 생각이 자네. 그러면 처음에 그런 길을 혼자 한번 뚫어보세요. 그러면 네. 생각나는 거 없으면. 여기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분, 예, 그런 스타일? 그런 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세상,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까? 본인이 꿈꾸는 세상. 제가 추구하는 세상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기본적이고 우리 사회에 하위 5%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상위 5%만 인정을 받고 상위 5%만 떵떵거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물론 많이 변화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변화해서 하위 5%가 잘 살고 떵떵거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그런 사회?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강은경 후보는 총선 출마는 뭐 자연스러울 것 같았는데 뭐 경쟁자는 없었나요? 당내에서는? 예비 후보 등록하신 제 직전 위원장님이 있으셨어요. 경선은 없었습니까? 네, 경선은 없이 그냥 그래요?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아니면 지지율이 높아서 된 거예요? 광을 팔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 색깔 어떤 색깔입니까? 이게 보수 진보 이런 거를 뭐 제가 딱 명확히 구별을 요새는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보수가 제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제가 어떤 정치 색깔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우리 박 후보님이나 박시영 대표님 같은 분과 손 잡고 제가 참 이런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인생에는 손 잡고. 예, 손 잡고. 뭐니까 인선이라 잡고. 사다리를 차근차근 올라간 제가 우리 박성진 후보님을 밀어드릴 때도 있고 박성진 후보님이 저를 밀어주실 때도 있고 그런 사다리를 같이 타고 올라가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함께하는 네. 정치 네. 그렇군요. 어떤 세상,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금수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금수저는 타고나는 거니까. 그런데 금수저의 가능성이 있는 사회. 아까 사다리도 그런 의미로 모두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회가 열려 있고 네.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 그런 사회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코로나 전국인데 부산 시민들의 지금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제가 이 파란색 옷 입고 약국을 잘못 이렇게 줄을 서 계신데 마스크를 이제 사실 구입하시려고 줄을 서 계시는데 어떻게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 길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네. 제 선거복으로 그러면 가만히 줄을 서 계시다가도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마스크 대통령 때문에. 욕도 하시고 비난도 하시고 이제 뭐 빨갱이라고도 얘기를 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파란 옷을 입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서 아 이게 그냥 분노신 거예요. 뚜렷한 어떤 뭐 마스크 때문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어떤 자신의 분노를 저에게 막 쏟아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변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아 그래요? 네, 안정돼 계세요. 저를 보고 이렇게 막 이제는 비난하지 않고 이게 아마 정부가 잘하고 대통령님이 잘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체감으로 저는 느낍니다. 그 전에는 정말 막 어디 뭐 모이시면 막 그러시다가 지금은 마스크 줄을 지나가도 별로 뭐라고 안 하세요. 울산은 어떠세요?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울산도 우리 부산처럼 처음에는 그런 게 우리 시민들이나 그 주민들께서 많이 그런 식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이게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역시나 그 찌라시 신문이나 보수 언론들이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울산이 아시는 것과 같이 조금 보수적인 동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만 그렇게 유도하면 혹해서 이렇게 넘어가서 속습니다. 또 순진하고 순박한 면도 없잖아 있긴 한데, 근데 최근 내에 또 아시는 것과 같이 WHO나 세계 그 언론들이 우리 한국을 배워라, 한국에서 배워라, 한국을 또 롤 모델로 극복하는 그 롤 모델로 삼으면서 언론에서 극찬을 하고 이것들이 이제 알려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야 이게 이제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우리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은 자아가 있고 우가 있지만 세계에서 바라보는 눈은 정확하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는지 지금은 완전히 급반전해서 문재인 정부 잘한다. 그래서 또 지지율도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체감이 느껴지세요? 선거운동 하면 옛날에는 막 명함도 좀 안 받고 막 이러다가 지금 부산의 총선 판세는 어때요? 요 근래 이제 발표 막 되잖아요. 전재수는 좀 앞서고 김영춘, 박재현은 딱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싸우고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국제신문도 발표되고 그러는데 부산 전반적인 느낌은 어떻습니까? 약간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입니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지지율을 떠나서 조국 장관님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어떤 느낌과 체감하는 어떤 비난 아니면 지지,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그땐 지지를 안 해주시더라고. 분명히 저분이 지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피하시다가 이제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지지자들이 떳떳하게 내가 당신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계시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이제 여론조사가 부산에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국 이후로 얘기하신 그 전재수 의원님, 위원장님 건 말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이 자신 있게 내가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다른 반전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느껴진다 이거죠. 네. 최근에 네. 코로나 전국에 대해서 어쨌든 정부 대응이 잘하고 괜찮으니까 있고. 대통령이 잘하시니까 말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말할 거리가 봐라. 항상 주눅 들어 있다가 주눅 들어 있다. 우리 민주당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아마 큰 바람이 다시 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제가 작년에 그 가을에 그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검찰의 먼지 털기식 수사가 이루어질 때 해운대에서 부산역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기사한테 여쭤보니까 저기 안 믿을 것 같아서 옆에 그 왜 조수석에 있는 뭐라고 그러죠?
그 함을 열어가지고 예, 예. 거기 문재인 대통령 그 운명이 있다. 예, 예. 문재인의 운명, 예. 문재인의 운명 그 책을 보여주면서 대선 때 문재인 지지자였고 지방선거 때 민주당 찍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실망스럽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지방선거 때 압승했던 분위기와 이번 총선에서의 지금 부산의 흐름 어떻게 보세요? 좀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또 완전 그렇게까지 강하게 다르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선거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게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지는 않고요. 그런 분위기 있을 수 없을 거라고는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 지지자들과 당원들께서 실망하실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안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투표장에 안 나가시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이 우리가 조금만 힘을 모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혀 안 밀릴 것 같고 접전되는 지역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부산은 하나의 선거구다. 바람이 불면 확 넘어가고 확 먹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일각에서는 낙동강 벨트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르기도 하고 현역 의원들이 있는 데는 좀 다르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부산 전체 선거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말씀하신 박시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이렇게 제가 뭐 제일 막내 축에 속하니까 제가 막 잘해서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거점 지역들이 저희를 같이 끌어올라가는 그런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수영구는 어디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면? 남구, 해운대구, 아 그래요? 연제구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유영민 장관도 잘해하고 옆에 박재호 의원이 또 거기가 제일 또 핫하지 않습니까? 핫하고 거기가 이겨줘야 같이 수영구도 살아나는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그 얘기죠. 동부산 벨트가 같이 움직여야죠. 수영구 지역은 어떤 동네입니까?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광안리 있고 금년산 있고 아름다운 동네인데 예. 고령 인구가 많으세요. 아. 고령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뭐 몇째 손가락 안에는 고령화 원래 지역이어가지고 이제 중구 이런 데들, 네 이런 데, 서구 이런 데가 그런 고령화- 지역 다음으로 저희가 다음으로? 고령화된 지역입니다. 그 주민들이 그러면 핵심적인 어떤 욕구, 니즈는 어떤 그러니까 게 있나요? 고령화돼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다 말씀하시거든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제 공약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지만 거기에 또한 더 비례해서 아이들도 많거든요.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네. 학교 관련된 문제들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개발 이슈보다는 이런 그러니까 생활 이슈들이 더 많이 공약화되기를 바라시는 예, 생활 지역입니다. 밀착형 공약을 좀 많이 원한다. 그럼 주로 누구를 만나세요? 어떤 계층들을? 지금 거의 선거운동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선거운동? 이제 뭐 출퇴근 인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후보들이 하시는 걸 제외하면 이제 길에 이렇게 걸어가죠. 아, 거라 인사를 하고 인사드리고 명함은 좀 안 주고 있죠? 달라는 분들께만 드리고 쓰레기 줍고. 아, 쓰레기 줍고 대면 접촉을 당해서 자제하라고. 차지하러 했어요. 예. 수영구를 어떻게 바꾸고 싶으세요? 수영구를 뭐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잘 사는 동네로 바꾸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수영구가 지금은 옛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운대구 센텀이 있고 옆에 있고 그다음에 남구 발전하고 있는 남구 사이에 끼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박탈감을 제가 뭐 지하철을 놓겠습니다, 뭘 놓겠습니다 해서 상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이런 살기 좋은 편안한 그런 흐름이 있는 그런. 근데 후보님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이게 편하게 말씀하시고 액션도 좀 있으시고 젊었을 때 또 놀아봤던 기질이 있어서 한 번만 보면. 뭐 좋아하세요? 한 번만 보면 다 반하세요. 아이고. 근데 보여드릴 시간이 지금 시간이 뭐 없구나. 그 장소도 없고 옛날에는 이렇게 막 많은 활동이 가능했었는데 그래서 아이고. 저 보수 유튜버 이런 데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보세요. 그 초대해 주시면. 유재중 후보는 어떤 분이세요? 유재중 의원. 네. 부재중이신. 삼선 의원이시네? 네. 근데 이제 그 유재중 의원이 컷오프 되시고 아, 그래요? 다른 후보가 출마를 합니다. 오. 아, 그래요? 네. 누굽니까? 출마하신 분? 전봉민 후보라고요. 네. 네.
삼선 시의원, 부산시의 아. 삼선 시의원이시고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건설 회사의 그 대표를 아버님이 회장이시고 예. 대표를 지냈던 경력이 있고요. 이번에 그 공관위에서 미통당 공관위에서 갑자기 이렇게 영도에서 황보승희 예, 의원을 예, 예. 후보를 꽂아 놓은 것처럼 저희 수영부도 갑자기 공모를 받아가지고 그 전봉민 후보가 공모를 해서 2시간 반 만에 마감되고 그래서 유재중 의원 그리고 되게 유력했던 또 후보가 직전 삼성구청장이 계세요. 반발이 있겠군요. 예, 그 두 분이 다 공천에 탈락되고 그 바른미래당에서 오신 권성주 후보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전봉민 후보를 경선을 해서요. 전봉민 후보가 경선에서 국민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아니 저희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들어서서 지금 공천을 했는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네. 이제 PK와 TK는 무소속 출마들도 많고 이게 이제 공천 후유증이 꽤 있는데 지역에서도 그런 흐름이 좀 보이나요? 반발 세력이 꽤 있어요? 유재중 의원이나 그 박현욱 구청장 전 구청장은 지금 지지 선언을 했고요. 전봉민 후보를. 그런데 나머지 이제 경선에서 이렇게 떨어지신 예. 후보나 경선에 아예 못 올라가신 후보들이 지금 반발을 많이 수면 밑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무소속으로 사람들이 나온다는 일부는 이게 옵니까? 후보님한테? 온다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연락은 주시죠. 연락만 주시죠.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그럼 각이 서요? 두 분하고 아까 통합당 후보하고 본인하고 어떤 측면에서 각이 딱 씁니까? 대립각이? 금수저, 흑수저. 그 건설회사 사장 회장 아들이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미강 택시 기사 딸이거든요. 아버님이 택시 택시 운전 운전하셔가지고 저 공부시키셨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면 원래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기사 선생님들이 이게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빅마우스 아닙니까 동네에서 도움이 좀 되세요? 아버님 택시 운전하셨던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죠. 많이 돼요? 그리고 기사님들이 네. 그런 면에서 되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우리 같은 동료의 딸이 변호사 된 것도 좋은데 국회의원 후보로 그리고 제가 나간다. 하나 팁을 드리면 동네 수영구 기사 선생님만 만나지 말고 부산 전체 택시 조합들 있잖아요. 네. 다 인사드려요. 왜냐하면 수영구 사람이 멀리서도 택시 타고 오거든. 글쎄 말이야. 그 수영구만 놀면 안 돼. 이게 예. 전국 그러니까 부산 시내에 있는 걸 다 다니시라고. 그래서 전체 택시 업계가 강윤경은 만들자 이번에 이렇게 딱 나오게 만들어. 역시 역시 컨설팅 하나 해주죠. 감사합니다. 박성진 후보님 오늘 좋은 거 배워가시네. 네? 좋은 거 얻어가신다. 네, 좋은 거. 예. 울산은 어떠세요, 판세가? 거기가 예. 송철호 시장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고 한번 좀 들려주시죠. 울산에 대한 그 정치 그 현황도 뭐 부산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뭐 부울경이 그렇듯이 지난 지방선거 때는 시장을 비롯해서 5개 구군 그 단체장이 다 당선되었었는데 지금은 또 현실적으로 좀 힘든 그런 과정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는 6개 선거구가 있고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전국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고 현재도 또 좀 쉬워졌다기보다는 좀 많이 좀 나아진 거죠. 근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어떻게 뭐 6명 중에 누가 당선되고 누가 낙선할 거냐라고 혹시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감히 생각할 때는 6명 다 동반 당선. 근데 제 생각에 두 곳 정도는 좀 악전분투 끝에 당선되고 네 곳은 그래도 좀 손쉽게 당선되지 않을까. 아니, 이게. 제가 이제 울산 좀 알거든요. 네. 과거에 민주당도 2010년에 뭐 컨설팅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현대자동차에 있는 북구가 있고 현대중공업이 있는 동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이상원 의원이 북구죠. 북구죠, 예, 예. 북구는 어떻습니까?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당 후보가 예. 또 있고 미통당 후보 있고 민중당 후보가 예. 있습니다. 그냥 그 진보 쪽 굉장히 사파전, 분열돼 예. 있잖아요, 예, 사실. 분열돼 있는데 예전과 달리 이제는 진보 쪽 그 후보 중에 될 사람을 우리가 좀 밀어주자? 밀어주자. 동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훈 의원이
잘하고 계시긴 하나 예, 민중당 김정은 의원이 잘하죠. 그 분사, 네. 분사 관련된 일도 있었고 그때 제 역할을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이고 또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을 보고 확실히 좀 힘 있는 정당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저희는 노동자 진보 계열에 많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민주당 노동당이 셌는데 네. 통합 그 진보당 사건이 좀 터지면서 네. 민중당과 정의당이 갈렸고 네. 그러면 이제 진보가 좀 분열되기도 하고 민주당이 힘이 없다가 네.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을 시켰고 그렇죠. 송철호 시장이 나오고 지방선거 선전을 하면서 네. 진보 중에서 결국은 이길 수 있는 진보 세력은 민주당이다 이런 어떤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예. 그러면 남구나 다른 울주나 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들도 다 해볼 만하다. 그럼요. 예. 어, 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구도가 거기는 멋진 구도가 돼 그 있고요. 관세청장이가 누구 나가셨잖아요. 김용문 예, 씨인가요? 김명문 예. 후보가 예. 지금 열심히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소속에 또 군수 3선 했던 군수가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느끼기에는 네. 그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 일단 안 좋았고요. 네. 조선소산업이 요즘에는 이제 조금 나아졌지만 네. 그래서 이제 울산 경제가 최악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울산 선거가 상당히 힘든 거 아니냐 보통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다. 그럼요. 오히려 희망적이다 이런 느낌도 있네요. 예, 여기서 이제 울산을 제대로 알고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울산 경제가 왜 어려워졌느냐. 정확하게 맥을 짚어보면 지금 울산에 수구 보수 정당이 30년 동안 집권을 해가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특히 내 지역구에 같이 맞대결을 하고 있는 김기현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백년 먹거리를 만들어 가겠다. 삼선 시켜주면 큰 정치 하겠다라고 선거운동을 하고 그렇게 주민들을 속여왔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삼선도 다 못 채웠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2.5선, 네. 딸랑 2.5선 하고 이제 시장하겠다고 갔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예전에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을 시켜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공천 받기에 급급한 거죠. 중앙에 가서 뭐 비비기만 하고 여기에 무슨 뭐 미래 먹거리 사료는 무슨 개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만 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준비를 안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렵게 된 것은 이네들이 정치를 잘못 해가온 거죠. 그래서 어려워졌다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알려내고 많은 당원들과 민주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이 얘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김기현 이제 전 시장이 경쟁 상대인데 예. 어쨌든 그 최근에 아무튼 제일 그 화제거리 아닙니까 그분이 그 사건 때문에 네. 뭐 울산 고래고기부터 시작해서 환부 선거개 사건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논란거리인데 정치적 싸움으로 지금 일단은 캠페인을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어떤 지역 공약이나 정책보다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연루된 분이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이 정책을 가지고 싸우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울산 전체 이제 또는 우리 남구 을에 그 형성되어 있는 프레임이 이제 하명 수사나 예. 자기의 도덕성, 비리, 자기 식구도 제대로 못 챙기는 그런 시장에 그 프레임에 이제 스스로 빠지는 것 같아요. 계속 자기가 하명 수사를 가지고 제가 봐도 예. 그 부분으로 승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기현 그 전 시장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네. 중앙에서는 판단을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언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근데 울산 시민들은 네. 그 역사 속에서 같이 있었잖아요. 예, 시간의 흐름을 다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 싸움 세게 하시는 게 굉장히 오히려 득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1차적으로 기다렸다 김기현 너 이렇게 해가 왔는데 어떻게 이 울산 시민들한테 다시 이 거짓말을 해가면서 나를 뽑아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치니까 아니 허위 사실로 저한테 뭐 고소 고발을 하겠답니다. 고소 고발 아직 안 했어요. 좀 해주길 바라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남구는 근데 어떤 동네예요? 우리 남구 을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공업화가 시작되면서 예. SK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석유화학 공단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 그 중심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석유화학 공장이 막 쓰니까 노동자들, 건설 노동자들, 플랜트 노동자들이 대거 몰려들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그 주택가가 형성이 되어 갔죠.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가 지나고 또 삼산동이라는 도심이 이제 신도심이 형성되면서 지금은 아마 우리 삼산동이 서울의 강남을 연상시키는 그런 동네가 되어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좀 많이 침체가 돼서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저희는 저희 지역의 공천을 보면서 이분들 참 오만하다. 그냥 아무나 꽂으면 당선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좋은 정책, 좋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면 그런 공천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아시더라고요. 저희가 막 그걸 얘기를 안 해도 실망 많이 했다고들 다들 얘기해서 그게 참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 문제점. 남구의 김기현 후보를 공천하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참 마찬가지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시켜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 정당을 보면서 참 한심스럽다. 이제는 안 속는다 울산 시민이. 지금 슬로건은 뭘 쓰고 계세요? 부패 정치인 아웃. 아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박성진 굿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굿? 예. 슬로건이 뭡니까? 아니, 이렇게 멋지지 않은데 뭐예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처음은 수영 강변. 수영 강이 있거든요. 저희 수영강이 수영 있어요. 강변. 네. 별로죠. 네, 그래서 느낌이 아마.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수영의 복덩이. 그거 좋다. 수영의 복덩이. 느낌이 딱 사네. 그럼 브랜드 슬로건을 쓰면 되겠네. 수영의 수영의 복덩이. 복덩이 좋네. 2번으로 그럼 제가 네. 편집해서 수영의 복덩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물론 뭐 모든 면에서 네.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잘했고 네. 특히 이번 코로나 전국에서 질병관리본부나 정부가 정말 대처를 잘했는데 그 중에서도 마스크 하나 딸랑 쓰고 대구의 그 질병 본진에 들어가서 진두지휘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런 모습을 보고 수구 보수 언론이나 수구 보수 정당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보면 뭐 걔네들이 볼 때는 얄미울 수가 있겠죠. 저희들이 볼 때는 정말 가슴 찡하고 눈물까지 글썽이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정치인 누구예요? 오바마. 그래요?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안아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이 아닌가. 그러시군요. 어떤 정치인 좋아하세요? 노무현 대통령님. 이유는? 멋지잖아요. 그 한마디로. 멋지잖아요. 제가 이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네. 선거 노고송 이제 하잖아요. 그 이번 국면에서 가장 그 아마 노고송 활용하기에 적합한 노래는 뭐 뽕짝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 노 대통령의 상록수 노래 있어요. 상록수 노래가 네. 끝내 이 길이라 막 쫙 가잖아요. 양희은 씨가 불렀던. 그걸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이기자. 그리고 노 우리 나갈 길 멀고 네, 매도. 그 노무현 대통령을 여론조사해 보면 호감도가 70%를 넘습니다. 75%.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좋은 느낌이냐 좋지 않은 느낌이냐 호감과 비호감을 조사하면 70%가 넘는 유일한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보수층에서 한 50% 정도는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부감이 덜하고요. 특히 이제 영남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만나보면 왜 20대들이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더라고 20, 30대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노 대통령을 존경하고 좋아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이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궁금했대 저 사람이 누군지 막 찾아보고 그래서 또래끼리 봉하마을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영향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부산이나 이 울산이나 이런 기질
이 기질이 노 대통령하고 좀 통하는 거야. 흔히 말하는 화끈하고 뭐 이렇게 좀 빈틈도 좀 있고 사람이 근데 솔직 담백하고 뭐 이런 기질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음원이 있습니다. 뭐 노무현을 노래하다라는 2012년에 나온 게 있는데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 상록수하고 예. 가수 장필순 씨의 아, 장필순. 노래 이게 서로 계속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요? 노차사의 합창으로 끝나는 노래 상록수의 가장 좋은 버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역시 그거 꼭 한번 노무현을 노래하다 그 버전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컨설팅 많이 해줬네요. 예예예. 끝으로 우리 저기 지역의 유권자나 아니면 뭐 지지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죠. 각자 한 마디씩. 예. 존경하는 울산 남구을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6년 또 30년 넘게 우리 보수 정당, 보수 야당, 보수야당. 예. 미통당에서 우리 남구를 집권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김기현 후보는 2.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시장 하고 싶다고 해서 시장 4년 하고 또 떨어져서 우리 지역구에 다시 내 자리 내어놓으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앞으로는 힘 있는 젊은 일꾼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진 후보를 꼭 지지해서 우리 남구의 발전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시죠. 네, 저는 저희 지지자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힘드시죠? 지금 민주당 지지하고 민주당의 강윤경 지지하는 거 힘든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 계시고 우리 당원들 계시는데 왜 우리가 져요?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저희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시고요. 그 사이에 강경 TV 조금 구독과 좋아요도 가끔 이렇게 들다보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윤경 TV. TV.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 먼 곳에서 이 바쁜 시간 쪼개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 방송한 것이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네, 하여간 부산 울산에서 새 봄을 열기 위해 쓰시는 두 분 힘내시고 4월에 활짝 웃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박시영의 눈 방송 마무리하고요. 금요일에 또 누가 나오십니까? 금요일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인데 네, 경기도 지역에서 지금 접전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이 나옵니다. 누군지 얘기 안 해주세요. 정춘숙 후보하고 그다음에 김병욱 후보. 네, 알겠습니다. 용인하고 분당이. 예, 분당에. 성남, 그 성남에. 지역들이 예. 지금 박빙 상황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에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시영의 눈 마칩니다. 고맙습니다.